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어떻게 주택시장 회복의 열매를 빼앗아갔는가?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분석은 2024년부터 2026년 3월, 바로 지난주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 핵심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주택 소유율은 2025년 4분기 기준 65.7%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2004년 정점이 69.2%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블랙스톤의 단독주택 보유 비중은 0.06%에 불과합니다. 겨우 0.06%인데 무슨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블랙스톤의 자회사 인비테이션 홈스 하나만 해도 8만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캐나다 기업을 35억 달러에 인수하며 3만 8천 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약 0.5%입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집중 공략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모신용 시장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사모펀드들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연료입니다.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타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19만 7,080년대 주주가치 혁명과 차입 매수 운동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고팔 수 있는 자산 뭉치로 재정이 됩니다. 이것이 사모펀드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제금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개별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2010년대 사모펀드들이 압류된 주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포더즈빌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건 집세만 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장악한 영혼 없는 마을들이 미국 전역에 확산됩니다. 그리고 바로 2026년 2월, 이제야 상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규제하는 법안이 초당파적으로 재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자금 흐름을 보시면 비극적인 역설이 드러납니다. 연금펀드,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그리고 부유층 자산가들의 돈이 사모펀드로 흘러갑니다. 사모펀드는 이 돈으로 단독주택 임대 운영사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과 자산 차익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미국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금, 연금이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를 없애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회사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성장 투자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수 지분만 인수해도 충분한 수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신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업 차입 매수의 84%를 사모신용으로 파이낸싱했습니다. 2019년 61%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은행 규제를 피해 그림자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설 임대용 주택 신축이 2024년 한 해에만 9만 채에 달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짓는 겁니다. 전체 단독주택 착공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왜 사모펀드는 부동산을 노리는 걸까요? 첫째, 임대료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을 쪼개서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빠릅니다. 셋째, 그림자 금융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임대료 담합입니다. REALPAG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 8월 미국 법무부가 임대료 책정 알고리즘 기업 REALPAG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이 회사의 알고리즘은 집주인들이 비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디지털 담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5년 11월 REALPA주의는 결국 법무부와 합의하며 담합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주거비 상승 압력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56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성장률은 9.4%로 전통은행의 4.7%보다 2배 빠릅니다. 리스크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규제와 소비자 보호는 어떨까요? 인비테이션 홈스 대 FTC 소송을 보십시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인비테이션 홈스가 숨겨진 의무 수수료를 월 최대 1,700달러씩 부과하고 보증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2024년부터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2026년 3월 FTC는 피해자 44만 4,131명에게 총 4,720만 달러를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향지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노동자 계층 주택 임대료는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대료 상승폭은 고소득층의 2배에 달했습니다. 스탠퍼드 로스쿨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업형 집주인은 집중 소유 지역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퇴거 신청을 남발하며 퇴거 확률을 3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흑인 주택 소유율은 44.7%, 백인은 72.4%입니다. 격차가 28%포인트입니다. 히스패닉 주택 소유율은 2024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샬럿대 도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형 집주인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흑인 주민의 주택 소유율 하락이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공간적 불평등이 인종적 불평등과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대안은 있습니다. 보스턴 록스베리의 더들리가 지역사회 토지 신탁 같은 모델입니다. 토지를 공동체가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은 여전히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입법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타프 프레더토리 인베스팅 액트, 즉 약탈적 투자 금지법입니다. 단독주택 50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이자, 공제와 감가상각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2월 제도입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재투자법, CRA를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에 자금을 대는 대형은행,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의 CRA 등급을 조정해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돈줄을 조이는 겁니다. 셋째,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방주택금융청 FHFA과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이는 규제도 없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주거 철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누가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사회적 필수제입니다. 지역사회 토지신탁 CLT 같은 대안 모델을 확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하단의 수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규제 대상 기업 12개, 피해 주민 44만 4,131명, 환급 예정액 4,720만 달러. 이것은 단지 하나의 회사, 인비테이션 홈스 한 곳의 숫자일 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too big to care입니다. 너무 커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건 임대료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주택시장 회복의 열매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월가의 금융공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주택을 사회적 필수제로 되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